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소아응급실을 굳건히 지키고 있는 닥터봉입니다. 오늘은 소아응급실에서 마주할 수 있는 마그네슘 혈증, 저마그네슘 혈증, 고마그네슘 혈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사실 마그네슘이 우리가 임상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가 많은 데에 비해서 실제 경험은 하는 일이 좀 적을 수 있고, 이게 이 검사를 안 해서 모르고 넘어가는 일이 좀 흔하게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마그네슘이 모자르거나 좀 과하거나 한 그런 병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오늘 오는 환자입니다. 12살 된 여자애가 몸무게 44kg인데 아기가 호흡곤란이 있고 사지가 뒤틀리고 저린다고 해서 왔는데 급하게 내려가 봤죠. 그런데 뭐 크게 아파 보이지는 않는데 아이가 지금 현재는 괜찮은데 계속 다리가 이렇게 꼬인다라고, 손발이 꼬인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내원 전일 날부터 열나고 가족들은 그 전날부터 열이 나고 토했다고 하는데, 내원 전날부터 열나고 3차례 구토가 있었고 개인 병원 가서 약을 먹었는데도 오히려 이 호흡곤란하고 사지저림이 더 심해졌다라고 해서 응급실에 내원하셨는데, 바이탈을 체크해봤더니 바이탈은 하트레이트가 130회, 이 체온이 39도, 혈압은 정상이고 레스퍼레이션도 조금 빠르지만 그 정도는 괜찮고요. 하트레이트는 아마 체온이 높아서 발열로 인해서 올라간 것 같고요. 반복된 구토, 3회지만 구토나 39도 이상의 고열은 이 심한 탈수나 전신 염증을 시사하고, 이런 에너지 요구량이 많아지면 체내 전해질 고갈을 가속화할 수 있는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죠. 이 환자는 산염기 균형은 유지되고 있으나 케톤이 3 포지티브입니다. 이 스페시픽 그래비티는 조금 농축료가 있긴 하네요. 1029니까 뭔가 뭐 칼슘이나 칼륨이나 마그네슘 셋 중에 하나는 무슨 문제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검사를 했는데, 소변에서 의외의 케토시스가 너무 심하게 나와서 급격한 영양결핍이나 대사적 스트레스가 보이는 건 아닌가, 뭐 아니면 굶고 있는 거, 살 빼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물어봤는데, 살 빼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데 그날 하루 종일 먹질 못했다고 하네요. 여긴 그림이 좀 잘못 나와 있지만 이 마그네슘, 칼슘, 칼륨이 다 정상 하한치입니다. 다 정상 하한치의 마그네슘은 정상 범위를 이탈한 하이퍼마그네시미아고요. 이 전체적으로 칼슘도 떨어져 있고 칼륨도 떨어져 있고 마그네슘은 이 하이퍼마그네시미아가 보이고요. 그림하고는 별도로 이 포타시움도 3.5부터 정상인데 3.6 나왔고요. 다 조금씩 떨어져 있습니다. 아마도 마그네슘이 떨어져 있어서 그 손발이 꼬이고 하는 것 같은데, 마그네슘은 우리 몸에서 하는 일이 이 신경계, 특히 신경계나 근육계의 어떤 브레이크 역할을 합니다. 이 마그네슘이 모자란다 그러면 브레이크가 고장났다. 그러니까 신경계나 근육계의 어떤 과흥분 상태가 일어날 수 있겠고, 마그네슘이 너무 많다라고 하면 브레이크가 너무 예민해서 이 근육이나 에너지 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고 아이들이 축 처질 수 있다.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에너지 대사 조절에도 관여해서 ATP와 마그네슘이 같이 이 에너지 반응에 이 조효소로 작용하기도 하고요. 칼슘과 서로 이 수용체 결합을 경쟁하는 역할도 하고, 이 신경의 과흥분을 방지해주는 역할, 브레이크 역할을 합니다. 신경계에서 NMDA 수용체 차단을 실패해서 마그네슘 결핍이 있으면 이 차단이 풀리기 때문에 과흥분이 될 수 있습니다. 이 NMDA 수용체를 차단해서 과흥분을 막는 게 마그네슘의 주 역할인데, 요 하이포마그네세미아가 있으면 요 과흥분 상태가 되고 신경계, 근육계 과흥분 상태가 되고요. 또 마그네슘이 부족해지면 경쟁 구도에 있는 칼슘 채널이 열려서 세포 내로 칼슘이 급증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체외에서는 이 하이퍼칼세미아가 같이 올 수 있고요.
신경세포가 작은 자극에도 쉽게 흥분하게 되어 자발적인 신경근 과흥분으로 인해서 테타니, 근육 경련, 저림 같은 증상들이 발생합니다. 뭐 브레이크라고 생각하면 거의 맞습니다. 이 환자는 도대체 왜 손발이 저리고 했을 때 처음에 뭐 아마도 마그네슘이나 칼슘, 칼륨 중에 무슨 문제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과호흡 증후군도 생각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또 사춘기 여자이니까. 근데 또 과호흡 때도 칼슘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이 레스퍼레이터리 알칼로시스로 인해서 칼슘이 떨어져서 손발이 꼬이는 증상도 있는데 이 환자는 VPGA 검사해봤는데 뭐 과호흡으로는 그럴 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구토가 있고 실제 밥을 먹지 않고 또 아마도 먹는 양이 평상시에도 좀 적은 것 같은데 그로 인해서 마그네슘이 고갈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로 인한 신경계 과흥분 상태고 그래서 저림이나 호흡곤란이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이 환자 같은 경우에 바이러스성 위장염으로 인해서 고열이 생기면 대사 요구량이 증가되고 게다가 토하고 잘 안 먹고 하면 위장관을 통해서 물리적인 소실도 일어날 수 있고 또 탈수나 케톤산증 같은 것들이 발생하게 되면은 이 하이퍼 익사이터빌리티, 이 과흥분성이 유발돼서 사지 저림 같은 것들이 발현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마그네슘 결핍을 사실 임상에서 자주 만나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검사해보면 생각보다 좀 꽤 자주 있을 수 있습니다. 칼슘이 떨어져 있거나 칼륨이 떨어져 있을 때 이 교정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분명히 마그네슘 결핍이 같이 동반이 되어 있는데 마그네슘을 우리가 확인하지 못했을 때 교정을 해도 교정이 되지 않습니다. 마그네슘이 저하되면 부갑상선 호르몬 분비가 억제되고 그로 인해서 칼슘이 교정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마그네슘과 칼슘을 같이 교정을 해야 됩니다. 또 급성 위장관염 때문에 하이포칼레미아가 생겨서 칼륨을 계속 보충을 하는데도 교정이 안 된다 내지는 너무 소량이 조금만 교정이 된다라고 하면 이게 마그네슘 결핍으로 인해서 키드니에 ROMK 채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마그네슘을 이렇게 막아주는데 그 마그네슘이 결핍되면 이 ROMK 채널로 인해서 포타슘이 계속 소실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뭐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칼륨 혈증이 있다라고 하면 뭐 기본적으로 마그네슘을 검사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저칼륨 혈증이 고정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마그네슘 확인 후에 마그네슘을 교정을 해주면 칼륨이 교정될 수 있습니다. 또 이 마그네슘 결핍은 뭐 위장관 소실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데 만성 설사나 구토나 그리고 이 리피딩 신드롬이라는 게 있는데 이 리피딩 신드롬이 사실 한국에서는 그게 흔할 수는 없고요. 이 아프리카 같은 데서 기아 환자들 굉장히 뭐 장기적인 기아 상태에 있는 아이들 급식을 시작하게 되면은 너무 기름진 음식, 너무 고탄수화물 시작하게 되면 슈가가 오르고 인슐린이 오르면서 인슐린의 작용으로 포타슘이나 칼슘, 이 마그네슘이나 인 같은 것들이 다 인트라셀룰라 쉬프팅이 되면서 이 하이포마그네셈이야, 하이포칼레미아 생겨서 그로 인해서 사망사고까지 일어날 수 있는 게 이 리피딩 신드롬입니다. 그래서 이 리피딩 신드롬 항상 이 외국 나가서 일하시는 분들 또 아주 장기적인 만성 기아 상태에 있는 아이들 치료할 때는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위장관 소실이 마그네슘 결핍의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치료는 수액 케톤증 교정하기 위해서 5% 포도당이 좀 낮고요. 한 구토제 같은 거 투여해 볼 수도 있겠고요. 하이포마그네슘이 할 때는 IV 마그네슘 설페이트, 황산 마그네슘을 kg당 25에서 50mg을 주는데 제일 중요한 거, 약 30분에 걸쳐서 서서히 EKG 모니터 하면서 주셔야 됩니다. 저혈압이나 섬액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서서히 주셔야 되고 항상 이 포타슘이나 칼슘을 같이 검사하는 그런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아에서 구토와 탈수와 함께 설명되지 않는 사지저림, 호흡곤란, 교정되지 않는 전해질 불균형이 동반된다면 반드시 마그네슘 결핍을 우선적으로 의심해 주십시오. 마그네슘은 검사 처방을 내리지 않으면 절대 알 수가 없고 보이지 않으면 근본 원인을 찾아볼 기회조차도 없습니다. 반드시 의심해서 검사 처방을 내리고 이상이 있을 때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소아응급실에 숨겨진 퍼즐 조각, 마그네슘에 대해서 하이퍼마그네세미아나 하이퍼마그네세미아를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8개월 된 하나가 열나고 경련을 해서 이렇게 치료를 해보는데, 안티컨버시브 드럭을 줘도 좋아지지도 않고, 그래서 칼슘을 체크해봤더니 칼슘이 6.5로 많이 떨어져 있네요. 그래서 칼슘 글루코네이트를 투여를 했는데, 줘도 교정이 되진 않아요. 여기서 뭐가 잘못됐을까요? 예. 칼슘이 떨어져 있는데 마그네슘 검사를 안 했다? 이거는 고칠 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마그네슘 없이는 칼슘이 절대 정상화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칼슘 레벨이 의심될 때는 마그네슘도 같이 측정을 해서 마그네슘이 모자르다라고 하면 마그네슘과 칼슘을 동시 교정을 해야 이게 올라가지, 마그네슘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칼슘이나 칼륨은 둘 다 올라가질 않습니다. 마그네슘이 떨어져 있다라고 하면 부갑상선 분비를 차단하기 때문에 난치성 저칼슘 혈증을 유발하고, 마그네슘이 감소되어 있다라고 하면 신장에 ROMK 채널이 개방이 되어 있어서 소변으로 칼륨이 계속 소실이 됩니다. 그래서 이 칼슘과 칼륨과 마그네슘은 반드시 함께 이 세트로 검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교정되지 않는 저칼슘, 저칼륨 혈증에는 반드시 저마그네슘 혈증이 있다라는 거. 보통 마그네슘은 세포 내에 한 40%, 뼈에 한 60% 정도 있는데 혈청은 약 1%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위장관에서 흡수가 되는데 만성 설사나 영양결핍 시에 급격하게 고갈이 되고, 또 세뇨관 현상이라든지 요럴 때는 또 이뇨제를 사용하거나 그랬을 때는 하이퍼마그네슘이면 마그네슘 소실이 굉장히 많을 수 있고, 신장 손상 AKI로 인한 배출이 안 될 때는 하이퍼마그네세미아도 그게 더 흔합니다. 칼슘이 떨어지는 원인은 위장관 소실, 만성 설사나 쇼파울 신드롬이나 극심한 영양결핍 때 마그네슘이 떨어지고요. 신장 소실은 보통 이제 세뇨관 질환이나 루프 다이유레틱스 같은 거 사용하게 되면은 이제 생길 수 있고요. 그거보다 또 좀 흔한 게 리피딩 신드롬, 만성 기아 상태인 환자들 이제 음식 섭취 시작할 때 인트라셀룰러 시프팅으로 인해서 이 포타슘, 마그네슘, 인 같은 것들이 줄어드는 경우, 또 똑같은 기전으로 급성 인슐린 치료 후에 인슐린이 또 인트라셀룰러 시프팅을 시키고요. 베타 아고니스트도 과다하게 사용하면 똑같이 포타슘과 인과 이 마그네슘을 인트라셀룰러 시프팅을 시켜서 그로 인한 저마그네슘 혈증이 생길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십시오. 마그네슘은 브레이크입니다. 마그네슘이 줄어들었다. 세rum 마그네슘이 1.7mg/dL 이하로 떨어졌다라고 하면 브레이크가 고장이 났다. 그러면 과항분 상태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항경련제에 반응이 없는 경련이 생기고, 테타니도 생기고, 원인 모를 과민성, 또 떨림, 꼬임, 뭐 이런 증상들이 생겨날 수 있고요. 심전도상 큐티 간격이 연장되고, 치명적인 부정맥, 톨사대빵, 뭐 이런 것들이 생길 수도 있고, 이 진정제가 사라지면, 이 브레이크가 사라지면 신경과 심장 스위치가 폭주할 수 있습니다. 마그네슘 혈증이 진단이 되면 응급 상황이다, 경련을 하고 있다라든지 부정맥이 심하게 발생했다라고 하면 MgSO4를 황산 마그네슘을 여기선 10에서 20분이라고 하는데 좀 더 늦게 약 20분에서 30분 정도에 걸쳐서 서서히 정맥 투여를 하는데, 반드시 EKG 모니터링을 하면서 섬액이나 이 저혈압의 위험성을 지켜보면서 투여를 해야 됩니다. 비응급 상황인 경우엔 IV를 주거나 PO를 주거나 뭐 근본 원인, 뭐 라식스를 쓴다거나 이런 지사제를 쓴다거나 했을 때 그런 약들을 중단하는 치료를 해줘야 되겠죠. 흔치는 않지만 마그네슘이 과다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배출이 안 되는 경우 급성 신손상, 만성 신질환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이 변비약, 이 약국에서 그냥 살 수 있는 변비약에 마그네슘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산제에도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외부에서 과다 투약하는 사고가 있을 때 마그네슘 혈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임상적으로 신생아실에서 흔하게 나타나는 게 플로피 인판트 신드롬 같은 경우에 나타나면
우리는 뭐 SMD 같은 것들을 SMA 같은 것들을 생각해서 이제 유전성 질환, 뭐 프라드 윌리 증후군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고 검사를 진행해 볼 수 있는데 사실 이제 산모의 자관전증 같은 거 치료할 때 이 황산 마그네슘을 사용하거든요. 그 약이 마그네슘이 태반 통과해서 신생아에 축적이 됨으로써 과한 마그네슘 혈증이 생기면 아이들이 플로피 임판 신드롬 증후군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히스토리만 가지고도 진단해낼 수 있는 걸 그 히스토리를 모르고 여러 가지 복잡한 검사들 하게 되면은 아이한테 굉장히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하이퍼 마그네슘이다 그러면 이제 브레이크가 너무 과민하게 반응하는 거죠. 그러면 하이퍼 마그네슘의 증상은 초기 단계에는 구역질 및 구토 증상이 나타나고 이 독성 경고가 되는 중기 단계에서는 심부건 반사가 소실되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플로피 임판트 신드롬, 하이폴리플렉시아, 딥텐더 리플렉스가 소실됩니다. 그 다음에 마그네슘이 너무 늘어서 생명이 위협될 정도면 호흡이 차단되거나 이 심장 하트블록이 생기고 심지정지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해독제로는 칼슘 글루코네이트를 투여할 수 있고요. 또 하이드레이션과 루프 다이유레틱스 사용할 수도 있고 또 이 신부전이 동반되어 있는 사람들이 마그네슘이 너무 높은 경우에는 투석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 한번 케이스별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5살짜리 아이가 급성 위장염 증상이 있어서 검사를 해봤더니 포타슘이 2.6으로 많이 떨어져 있네요. 그래서 포타슘을 뭐 피오르든 IV로든 보충을 하는데 상승이 안 됩니다. 근데 이 경우 마그네슘을 측정해보면 마그네슘이 많이 떨어져 있어서 하이퍼마그네세미아로 인해서 리프렉토리 하이포칼레미아가 생긴 겁니다. 포타슘이 안 올라가면 빠진 독입니다. 반드시 마그네슘부터 채워야 합니다. 만성 설사 환자가 탈수 교정했는데도 급심하게 보채고 손발이 떨린다고 호소합니다. 장기간의 지하의 로스로 인한 마그네슘 고갈입니다. 만성 설사 환자에서 마그네슘 결핍 꼭 항상 확인해야 합니다. 3개월 된 아이가 계속 경련을 하는데 뇌파이도 이상이 있고 항경련제 투여해도 계속 경련이 지속됩니다. 마그네슘을 체크를 안 해보고 혹시나 마그네슘이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이 아이가 뇌파이도 이상이 나오면서 항경련제 투여해도 이 경련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이 항경련제에 반응이 없는 경련은 전해질 확인부터 먼저 하는 게 매우 중요한 검사입니다. 신생아에서 플로피 임판트가 생기게 되면 SMA나 뭐 프라드 윌리나 뭐 이런 것들만 생각하지 말고 반드시 산모의 임신 중독증으로 인한 마그네슘을 치료한 이력을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 12살짜리 아이가 실신을 해서 왔습니다. 심전도를 찍어봤더니 롱큐티 신드롬입니다. 바로 카디올로지스트 협진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마그네슘을 확인을 해 보셨어야 합니다. 마그네슘이 많이 떨어져 있을 때 롱큐티 신드롬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그네슘 포함한 전해질부터 이상이 없다라는 걸 확인하고 이상이 있으면 교정을 해놓고 나서 확인을 해야지 그냥 롱큐티 신드롬으로 해서 이 포타슘, 뭐 소디움, 뭐 칼슘 그 채널 다 이상이 있다 뭐 하는 그런 판단을 하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10살짜리 아이가 급성 신선상으로 왔는데 갑작스럽게 의식이 저하되고 저혈압이 발생해서 폐혈증으로 인했습니다. 이 환자도 이 마그네슘이 하이퍼마그네슘이가 이 환자는 신장 배출 실패로 인해서 하이퍼마그네세미아가 있는 것을 확인을 못했습니다. 의식 저하나 저혈압이 발생했을 때 이 반사가 또 딥텐더 리플렉스가 떨어져 있을 때는 마그네슘 톡시시티를 항상 확인해야 합니다. 7살 된 A가 중증 천식 발작으로 벤톨린 반복 흡입 후에 심한 두근거림이 호소합니다. 이거는 이 베타 아고니스트에 의해서 인트라셀룰러 쉬프팅, 이 포타슘, 인, 마그네슘 같은 것들이 혈관 밖으로 사라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이기 때문에 베타 아고니스트 자주 사용할 때, 많이 사용할 때, 특히 또 IV 같은 걸로 사용할 때는 꼭 포타슘하고 마그네슘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9살 된 아기가 중증 영양 실조가 돼서 와서
급격한 영양 공급을 시작했는데 수일 뒤에 심한 쇠약감이 발생하고 뭐 심한 경우 사망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리피딩으로 인한 슈가가 오르고 인슐린이 오르고 인트라셀룰러 시프팅으로 인한 전해질 급락입니다. 영양 재개 리피딩 시에 포스페이트, 포타슘, 마그네슘을 반드시 추적 관찰해야 합니다. 이 변비약에 마그네슘이 굉장히 많죠. 특히나 뭐 병원에서 용량 체크해서 처방해 준 게 아니고 그냥 약국에서 산 것들을 애들이 막 먹었을 때 극심한 무기력증, 심부 건반사, 딥텐던 리플렉스 소실되고 점액으로 내원했습니다. 이 문진시 무심코 넘어가게 되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마그네슘이 9.5mg/dl로 하이퍼마그네세미아가 보이네요. 이 문진시 반드시 혹시 변비약이나 관장약 이런 것들 먹은 것들이 없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인 모를 경련이 있다. 그러면 일단 전해질 패널에서 칼슘, 포타슘, 소디움 다 체크하잖아요. 그럴 때 마그네슘도 꼭 같이 포함해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칼슘 수치가 정상이다. 그러면 일반적인 항경련제 치료를 하면 됩니다. 근데 항경련제 투여 후에도 경련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마그네슘 한번 체크해 보시고 칼슘과 마그네슘을 항상 동시에 체크하는 그런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포타슘이 3.0이거나 칼슘이 8.0 이하로 하이포칼레미아, 하이포칼세미아가 보인다라고 하면 1차 교정을 시도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2시간 뒤에 추적 검사를 했는데 뭐 상승폭이 굉장히 미미하거나 전혀 교정이 되지 않는다. 이럴 때는 반드시 마그네슘 검사를 확인해 봐야 되는데 이렇게 전해질 이상이 의심될 때는 한꺼번에 포타슘, 칼슘, 마그네슘 한꺼번에 같이 검사하는 습관 들이시기 바랍니다. 역류화에서 근력 저하가 보인다, 일주일에 신생하다라고 하면 가장 먼저 산모의 프리에클람시아, 전자간증 때 마그네슘 투여한 것이 있었는지 꼭 확인해보고 딥텐던 리플렉스를 확인해서 DTR이 떨어져 있다라고 하면 즉각적인 마그네슘 검사하고 이 해독제 칼슘 글루코네이트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혹시 신부전 환자인가 그럴 때는 또 배출 장애로 인한 마그네슘 독성도 배제해야 합니다. 하이포칼세미아 때 칼슘 글루코네이트만 대량 투여해가지고는 좋아지질 않습니다. 포타슘도 마찬가지로 KCl만 열심히 줘도 마그네슘이 없으면 키드니로 다 새나간 밑 빠진 독에 물붓기가 됩니다. 그래서 저칼륨 혈증이나 저칼슘 혈증을 교정하기 전에 마그네슘부터 체크해서 동시에 교정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마그네슘 처방을 잘 안 하는데 뭐 진료실에서 아이들 전해질 이상이 의심이 된다라고 하면 특히나 포타슘이나 칼슘 같은 데 전해질에 의심이 된다라고 하면 반드시 마그네슘을 같이 기본적으로 기본 랩에 포함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의식 변화나 특히 부정맥이나 경련이나 설사 환자를 볼 때는 의식적으로 마그네슘을 꼭 검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오늘 강의의 이 중요한 원칙. 포타슘과 이 칼슘이 올라가지 않는다. 반드시 마그네슘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항경련제에 잘 듣지 않는 경련이 있는 경우는 마그네슘 결핍을 의심해야 합니다. 원인 모를 큐티 연장이 있다. 마그네슘 포함 전해질부터 꼭 검사해 보셔야 됩니다. 신부전 환자가 축 처진다면 마그네슘 독성 가능성을 떠올려야 합니다. 루틴 랩에 속지 마십시오. 마그네슘은 직접 검사해서 확인을 해야 알 수가 있습니다. 마그네슘 검사는 의심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고 보이지 않으면 환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이상 닥터봉이었습니다.